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숫장수. 제 어린 시절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것 같아요. 그땐 12월 중순, 하순 되면 한강이 그해 처음으로 꽁꽁 얼었던 얘기가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누가 따뜻하다고 했나요? 더럽게 춥습니다. 특히 산골은 칼바람도 싱싱 붑니다. 입학 전이나 초딩 시절 방학을 한 그런 날이면 전 하루 종일 할머니 안방에서 할머니 옆에서 뒹굴러 다녔습니다. 그땐 시골 산골 집들은 거의 장작을 뗐었거든요. 연탄은 돈도 들고 배달도 힘들고 기름 보일러는 어찌 생긴 건지 구경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들장에 장작대던 예전 집이 다들 방바닥은 지글지글 끓고 정말 좋기는 한데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요. 윗공기가 시베리아 벌판의 북풍 한설입니다. 우풍이 너무 세요. 궁뎅인 노릿노릿하게 익어가는데 코는 루돌프 사슴이 됩니다. 저희 집은 보통 겨울이면 이불 속에서 낮은 포복으로 지냈어요.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만 일어나고 그럼 전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할머니네 집 안방엔 우리 집엔 없던 화로가 있었거든요. 그 화로 하나로 얼마나 방안이 훈훈해지던지. 그럼 하루 종일 놀고 TV 보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으면서 숙제하다가 자다 하면서 지내다 집에 가곤 했죠. 그때 할머니가 끼니 때마다 저 좋아한다고 부엌에서 불씨 긁어내시어 그 위에서 석쇠에 구워주시던 양념 바른 두툼한 갈치 가운데 토막이랑 간 고등어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안에 침이 잔뜩 고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외할아버지께 여쭸어요. 할아버지, 우리도 할머니네처럼 화로 하나 사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녀석아, 그거에 쓰는 숯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 집에도 화로를 드리면 분명 할머니가 나눠주시겠지만 한두 번 얻어 쓰는 거면 모를까 신세 지시기가 싫으셨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숯 중에서도 최고급 품인 백단 참숯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숯은 참숯이라도 방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일산화탄소나 유황이 포함되어 밀폐된 방 같은 데서 쓰면 바로 가스 중독에 걸리거든요. 백탄은 훨씬 고온, 약천도 이상에서 구워져서 유독 가스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완성돼요. 유일하게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숯이라더군요. 굽는 가마도 일반 숯 굽는 가마랑 틀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숯을 매년 공짜로 가져다 주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저도 어릴 적 매년 뵙진 못했지만 아주 여러 번 뵈었거든요. 뵐 때마다 추위가 찾아올 때쯤이면 큰 트럭에 할머니께서 겨우내 떼실 참나무 장작을 하나 가득 쌓아 싣고 가지고 오셨었죠. 백탄참 숯 몇 가마도요. 제가 못 뵌 것도 있으니 따지면 아마 매해 오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할머니가 화로에 구워주시는 군밤을 제비 새끼처럼 입을 쩍쩍 벌리고 받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에게 여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와의 얘기를 해주셨지요. 할머니가 그 아저씨를 처음 만난 건 깊은 시름에 빠져 상주로 오시고는 갈비찜 아줌마에 머무시다가 할머니의 능력을 보여주신 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땐 할머니가 그런 얘긴 안 하셨어요. 나중에 갈비찜 아줌마에게 물어보니 그 아저씨랑 만난 게 되신 게 그때쯤이래요. 그냥 내가 좀 도와줘서 고맙다고 챙기는 거다 그러셨거든요. 어린 날의 모든 의문들은 친구 고모 할머니랑 갈비찜 아줌마께 끊임없는 질문으로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요. 그 아저씨는 윗대 조상님들인 아저씨의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께서도 화전 좀 일구시고 산에서 숯 구워내다 파시는 일을 하시며 가난하게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저씨도 어릴 적부터 숯 굽는 일을 보고 거들면서 자연히 익히게 되었었대요. 그러다 장성에서는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는 도예지에 나가서 기술을 열심히 배우셔서 나중엔 자신의 공장을 여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잘 나가나 했는데 어느 날 공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 결국 자금이 딸려서 부도를 맞으시고 모든 걸 다 날리셨답니다. 부도 안 맞아 본 사람은 그 참담한 심정을 모르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 부도 맞은 얘기를 하실 때마다 매일 죽을 궁리만 하셨다고 합니다. 저랑 제 동생이 없었으면 아마 분명 실행에 옮기셨을 거라고. 그 아저씨도 정말 죽고만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 때문이죠. 부인도 있으시고 어린 자식도 셋인가 넷이나 있으셔서 자신이 없으면 그들이 어찌 살아갈지 생각하니 차마 죽지도 못하시겠더랍니다. 아저씨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열심히 살기로 결심은 하셨는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더래요. 그래서 고민하시다 결국 내리신 결론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수출굽자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건 나무만 많이 있는 깊은 산골,
땅이 척박한 곳도 상관이 없으셨으니까요.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으셔서 험한 악산 하나를 임대내어 숯가마를 빚고 숯을 굽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 숯을 구우시던 때는 순조롭게 숯이 완성되어 품질도 좋고 해서 팔로도 생기고 했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멀쩡한 숯가마가 균열이 가서 공기가 새는 바람에 숯들이 재가 되어버리고 작업 도중에 인부들이 다치기도 하고 귀신을 봤다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 가마가 무너져 내리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생기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직접 아저씨에게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하니 여길 버리란 얘기까지 들으셨지만 아저씨는 그러실 수가 없으셨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아저씨는 필사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다니셨대요. 여러 무속인들도 만나보고 그러나 돌아온 얘긴 절망적인 얘기들 뿐이었다고 해요. 큰 소리 뻥뻥 치곤 자기만 믿으라고 비싼 돈을 받은 무당 며칠 구슬한다고 요란을 떨다가 도중에 사색이 되어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고 제법 유명하다는 분들은 거길 보자마자 얼굴빛이 어두워져서는 그냥 빨리 여길 떠나라는 말만 하더래요. 아저씨는 그 지역에서 제법 명성이 높으신 분을 찾아가서는 아주 다리 잡고 매달리셨답니다. 온 가족의 목숨이 선생님 손에 달렸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나도 당신 딱한 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내 힘으론 어쩔 도리가 없는 걸 어쩌겠냐고요. 거긴 음기가 모이는 곳이라 귀신들에 계속 꼬여드는 곳인데 구수 한번 한다고 그 귀신들 다 쫓을 방법도 없고 설령 거기 있는 귀신들 다 쫓는다 해도 다시 계속 모여들어 어쩔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냥 자네가 옮겨가는 수밖엔 없으니 계속 거기 있길 고집하다가 정말 큰일 당하기 전에 속히 떠나라 하셨답니다. 아저씨는 자긴 거기서 죽으나 떠나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길밖엔 없다고 하시면서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달리셨다더군요. 그분이 잠시 생각을 하시고는 어쩌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시면서 할머니 얘기를 해주셨나봐요. 자네가 죽을 팔자는 아닌 건지 굉장한 분이 나타나셨다시면서 그 분이시라면 혹시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대요. 그분도 안 된다고 하시면 아마 무슨 수를 써도 방법이 없을 거라셨다고 해요. 아저씨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할머니를 찾아가셨답니다. 그날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아침부터 기분이 쎄하시더래요. 뭔가 엄청 귀찮은 일이 생길 거 같은 더러운 기분이셨답니다. 그 아저씨가 찾아가셨을 땐 마침 할머니가 점심 준비를 하고 계셨답니다. 한참 점심밥 차리고 있었는데 그놈이 찾아왔어라고 하시더군요. 아저씨는 갈비찜 아줌마네 오시자마자 할머니를 찾으시고는 무릎을 꿇고 죽는 소리를 하더래요. 아이고, 아침부터 들던 찝찝한 기분이 이놈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하신 할머니는 나는 그냥 밥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보살님은 방에 계시니 기다렸다 보살님께 얘기해라 라고 하시고는 짐짓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우셨는데 이미 얘기 다 듣고 온 아저씨가 놔줄 리가 없겠죠. 아주 징징 울어가면서 늘어지더랍니다. 저 좀 도와달라고 저뿐 아니라 온 가족들 목숨이 할머니 손에 달렸다고 하면서요. 뭔 소도둑놈같이 생긴 녀석이 징징거리면서 엉겨붙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처음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답니다. 이제 그런 일 안 한다며 은퇴했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매일 찾아와서 징징거리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쳐다도 안 보시고 매몰차게 거절하셨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는 저희 외가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알았는지 이번에는 그 아저씨가 새로 이사한 집으로 찾아오셨대요. 오면 가지도 않고 한나절씩 붙어 앉아서 징징거리는 통에 아주 악을 떼셨다고. 그리고는 그 아저씨는 오시면 할머니 대신 집안의 남자 힘이 필요한 일들을 돕기 시작했다더군요. 집에 부서진 곳이나 뭐를 연정 써서 고치고 그런 일들이요. 컨셉을 잘 잡으신 거죠.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정에 호소하면서 다가가면 거의 넘어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드디어 항복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표현으로 하면 내 신세 내가 복기 시작하신 거죠.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얼마나 대단한 곳이기에 모두들 그리 다 손을 깬 건지 하시면서 아저씨를 따라 나서셨답니다. 제 글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할머니가 저 정도 얘기하시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보고 그냥 덮으실 성격이 아니니까요. 그 아저씨를 따라 가본 그 숯가마가 있던 곳은 정말 굉장했답니다. 세상에 음기란 음기는 다 모이는 곳 같았다고 합니다.
보통 잘 보이지 않는 대낮이었는데도 귀신들이 곳곳에 보이더래요. 나무에도 대추 열린 것처럼 수두룩하게 앉아있고 불 틈이며 바위 사이며 할머니가 아저씨께 그러셨답니다. 어찌 골라도 이런 데를 찾아 들어왔냐시면서 이런 데는 일부러 찾아다녀도 찾기가 힘들 건데 여기다 가마 만들면서 이상한 것도 못 느꼈냐시면서 너도 참 어지간히 둔한 인간이라고 핀잔을 주셨답니다. 할머니가 내가 이쪽일 하면서 그리 고생한 것도 처음이라 하셨죠. 대단한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수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한 달에도 몇 번씩 거의 6개월을 다니셨어야 겨우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답니다. 귀신은 일반적으로 힘은 없다고 해요. 예적인 건 원래 가진 영역이 월등한 센 귀신, 그런데 그런 귀신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몸과 힘을 배가시켜주는 물건이나 물질의 도움을 받아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한 귀신, 대표적인 게 물귀신이랍니다. 평범한 힘을 가진 영도 물귀신이 되면 물의 힘으로 수십, 수백 배의 힘을 낸답니다. 3. 때 귀신. 그 아저씨네 가마터에 있던 귀신이 바로 3에 해당되는 때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백이나 되는. 개미 한 마리는 뭔 짓을 해도 사마귀를 이기지 못하지만 개미 떼는 틀리죠. 아무리 최홍만이라도 해도 수백의 초딩 떼는 모식입니다. 그냥 평범한 영들도 많이 모이면 트랜스포머의 로봇처럼 강력해지는 거죠. 할머니는 할아버지까지 소환하셔선 하나하나 잡아들이셨나봐요. 땅곤처럼 말이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후에는 아주 다 없앨 방법은 없다고 하셨대요. 없애도 이곳의 기운 때문에 계속 모일 거라고 하시고는 정기적으로 없애줄 테니 몇몇 보이는 건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셨답니다. 귀신 친구들. 실제로 숫고 오시느라고 밤새시면 어느샌가 나타나서 옆에 같이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나중엔 무덤덤해지셔서 먹으라고 막걸리도 따로 한 잔씩 떨어 놓으시고 하셨답니다. 할머니에게 죄송해서 매번 출장비를 넉넉히 챙겨드리곤 했는데 처음 2번 받으시고는 거절하셨답니다. 그래서 언제 돈 벌어서 여기 뜨냐시며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놔줄 돈은 가족 위해 쓰라고 하시면서 네 관상이 풍파가 많은 상이긴 해도 말년운이 나쁘지 않으니 앞으로 잘 살거라 하시면서 네가 빨리 여기 뜨는 게 나 도와주는 거라 하셨대요. 그래도 죄송한 마음을 어찌 표현 못하시자 너 가진 건 나무뿐이니까 못 쓰는 나무 모아두었다가 겨울에 땔감으로 쓰게 그거나 가져다 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매년 나무를 해다가 나르신 거죠. 못 쓰는 나무가 아니라 참나무 장작을 정성껏 패서는 오와 열을 맞춰 할머니네 뒷간 처마 밑에 쌓아주셨고 자기가 정성껏 구운 숯도 함께 가져오산 거죠. 그 화로도 아저씨가 선물하신 거래요. 아저씨는 오셔서 바쁠 땐 그냥 가시기도 했지만 거의 하루 이틀 묵으시면서 할머니 집 술이나 힘쓰는 일들을 해주시곤 하셨어요. 그렇게 묵으시면서 제게 해주신 얘기랑 할머니 얘기를 종합해서 올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누구보다 슬퍼하며 장례기간 내내 머무시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주셨었는데 지금 살아 계신다면 70쯤 되셨을 건데 어디서 사시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길 빕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고추밭의 귀신. 제가 할머니께 어느 날 여쭈었어요. 할머니 어떤 귀신이 제일 기억에 남아? 그때 할머니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예전에 내 고추밭 망쳐놨던 꼬마 계집애 귀신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라며 해주셨던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우리 외가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오셔선 논도 좀 사시고 밭도 좀 사셔선 직접 농사를 지으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나름 할머니가 좀 젊으셨을 때였죠. 나중에 제가 갔을 때 쯤엔 너무 힘에 부치셔서 노는 남에게 도지를 주시고 밭만 당신께서 직접 가꾸셨었죠. 할머니가 밭에 심으셨던 작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많이 농사 지으시던 작물이 고추였어요. 할머니는 고추가 없으면 밥을 못 드실 정도로 고추를 유난히도 좋아하셨어요. 풋 고추 된장에 푹 찍어 드시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정말 좋아하시던 반찬은 된장 삭힌 고추였어요. 직접 매주 콩 삶아 메주를 떠서 만들어 두었던 된장에 잘 씻어 다듬은 매운 고추들을 바늘로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 박아뒀다가 삭혀서 먹는 된장 삭힌 고추를 매 끼니 거르지 않고 드셨어요. 어린 제 입맛은 맞지 않았으나 그때 할머니가 만들고 드시던 걸 봐서 저도 지금 매해 삭혀두고는 먹습니다. 그걸 매 끼니 드시고 때론 잘 다지셔서 칼국수나 수제비 끓여서 거기에 한 수저 푹 넣어 섞어 드시곤 했어요. 저도 지금 따라쟁이 하는데 술 먹고 속풀이로 진짜 최고입니다. 그 된장박이랑 김치 담글 때 쓰던 건고추도 다 직접 재배하셨는데 고추가 은근 손이 많이 가거든요.
찌지대도 세워야 하고 벌레도 잘 먹고 그래도 워낙 좋아하시던 거라 다른 작물에 비해 신경을 많이 쓰시어 키우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고추를 돌보러 밭에 나가셨는데 밤사이 이제 여물기 시작한 새끼 손톱만한 고추랑 이제 고추로 태어나야 할 고추꽃이 몽땅 바닥에 떨어져 있더랍니다. 할머니는 기가 차셨다고 합니다. 밤에 비가 오거나 우박이 떨어 진 것도 아닌데 아주 절단이 나 있었다고 해요. 짐승들 짓도 아니었답니다. 왜냐면 짐승들이 지나간 흔적도 없고 짐승이 지나다닌 거라면 고추가 그릇째 넘어지던 해야지 열매랑 꽃만 그리 똑똑 따일 수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부하가 침이셨지만 그냥 덮어 두기로 하셨나봐요. 내가 직접 농사 지은 고추는 올해는 못 먹겠네 하시고는 그냥 장에서 사다가 드시기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냥 둘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 맛도 자꾸 그리 되더랍니다. 분명 사람이나 짐승 짓은 아닌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리서 마을 주변 밭들을 돌아보니 감이 딱 오시더래요. 한참 무르익어가는 밭을 보셨는데 다음은 여기 차례란 생각이 딱 드시더랍니다. 할머니는 그날 그 밭 주변에서 잠복 근무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날 꼭 나타날 거란 예감이 드셨대요. 더운데다 달려드는 모기들 때문에 한참 열받아 계시는데 드디어 12시가 넘어간 시간에 그 밭 입구 쪽에 웬 꼬마애가 하나 나타나더랍니다. 딱 보시기에도 산 사람은 아닌 귀신이란 걸 한눈에 아셨대요. 하긴 어떤 꼬마가 밤 12시도 넘어 밭에 오겠어요. 할머니는 뭔 짓을 하나 살펴보셨대요. 그 꼬마는 그 시절 저만한 나이쯤 된 꼬마 계집아이 영혼이었답니다. 그 아임밭을 쳐다보면서 지금부터 뭔가 재미난 일을 벌일 거란 듯 얼굴에 잔뜩 장난기에 어린 표정을 짓더니 밭고랑을 따라 갑자기 우다다다 뛰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밭 끝까지 뛰어가서는 다시 반대편을 향해 또 우다다다 뛰어오고를 몇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달빛에 비친 식물들의 작은 열매랑 꽃들이 시들시들해지더니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밭 한 고랑을 절단 내더니 다음 고랑으로 옮겨서는 똑같은 짓을 하더래요. 할머니는 당장 뛰어나가 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성질 죽이시고 기다리셨답니다.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체포가 목적이셨기에 할머니가 뛰어나가시면 놀라서 튈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할머니 말씀이 비록 연약한 식물이었지만 산 생명에게 그런 영향을 주려면 그 영혼의 힘이 상당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거면 어른보다 아이들의 영혼의 힘이 더 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당분들이 애기동 자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영험하니까. 대신 아이들 영혼은 다루기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선악의 구분이 잘 없고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장난이 사람에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무공 같은 존재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놓치면 귀찮으니까 조용히 화를 참으시고 기다리셨답니다. 할머니가 화내면 바로 알아차리고 도망갈 거니까요. 아마 부적의 유효사거리까지 들어 올 순간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흔히 귀신 나오는 만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귀신에게 부적을 집어던지면 부적이 바수처럼 날아가 귀신에게 명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 그런 장면 나오면 엄청 공감하면서 봅니다. 그거 처음에 묘사한 만화가는 그분 주변에 초고수급 무속인이 실제 계셨을 거예요. 우연히 그런 장면을 묘사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수선전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 명함 같은 종이 표창처럼 날리시죠. 부적은 정말 얇은 종이인데 그걸 표창처럼 날리십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저도 분명히 봤어요. 할머니가 부적 날리셔서 귀신 때려 잡는 거요. 물론 제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에 맞은 건지는 몰라도 할머니가 던진 부적이 근 10m는 날아가서 어디 부딪힌 것처럼 떨어지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던진 부적이 날아 가다가 방향까지 바꿔선 쫓아가는 것도 봤고요. 아마 부적 피해 방향 바꿔 도망가다가 뒤통수 맞은 귀신이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하도 신기해서 할머니에게 그것도 해보려고 하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랍니다. 난 그저 부적에 힘만 실어주는 거고 부적이 스스로 귀신 쫓아 날아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귀신 없으면 못하는 거라 하시면서 우와, 부적이 무슨 유도 미사일 흉내를 내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그 꼬마 계집의 귀신은 할머니에게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할매에게 잡히자마자 울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가 아프게 안 할 테니 왜 그런 건지 얘기해보라고 하자 훌쩍이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언제 죽었냐고 하니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드니 자긴 이미 죽어 있었고 그 뒤로 쭉 혼자 있었다고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길 찾아주지도 않고 사람들도 자길 몰라본다고 하며 너무 심심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꽃이 너무 예뻐서 자기가 만졌는데 꽃이 금방 시들어 죽더랍니다. 아이는 자신의 신기한 능력을 알고는 그 뒤로 밤만 되면 식물들 조지는 재미로 산 거죠. 처음엔 아주 홍군형을 내려고 하셨는데 아이를 보니 또 그러지도 못하셨나 봐요. 외롭게 죽은 아이 생각이 나서 저승에 또 삐삐 치셨나 봐요. 빨리 저승 공무원인 저승사자 한 분 보내달라고. 그 해엔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고추 사다가 드셨답니다. 내가 키운 거보다 영 맛이 더라고 투덜거리셨어요. 다음 해엔 한 풀이로 평소보다 고추를 2배도 더 심으셨다고 합니다.